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된 차를 훼손하고 사라진 무리를 잡아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차주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1시간 넘게 주차장으로 가며 수십 차례 차량을 훼손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 산 여성은 몇 년 전 친오빠에게 대체 왜 그랬냐라고 물었지만 친오빠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는 주장입니다. 부산에서 명품업계 큰손으로 불렸던 여성이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성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을 가져갔는데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쓸데없는 얘기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간밤에 축구 보시느라 많이들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이 조현우 골키퍼의 2번의 선방으로 승리했는데 승부차기를 막는다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건데 그걸 어떻게 2번이나 다 막았을까? 비결이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무조건 오른쪽이야. 세상에 그 말을 듣고 진짜 오른쪽으로만 휙 2번을 날려가지고 그걸 막아냈어. 야, 세상에 어쩜 좋니 진짜. 이 아내분의 그 조언. 자, 성공하는 남자들의 공통점. 현명한 아내가 있고 그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자, 박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약간 멈춤이 있었는데 네.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바는 내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같아요. 흔해 보이지만 정말 필요한 그런 존재랍니다 하신 오클라호마의 써니님. 자, 방학 마지막 날이라 우울해하는 아들 문성빈 위로 좀 해주세요 하신 방세희님. 지난 26일 금요일 일산 주염역에 카드 지갑 맡겨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하신 손민웅님. 생일 맞은 아빠를 위해서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어요. 송상호 씨의 세상 제일 사랑해 하신 막내딸 송태희님. 밤낮으로 알바하면서 모은 돈 50만 원을 불우이웃 후원금 인 줄 알고 보냈더니 사기였어요. 지금 눈물만 납니다 하신 임성희님.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들 시우가 양곱창집 간판을 보더니 엄마 이거 사건 반장에서 본 건데. 어머 이거 어머 이거 혹시 표절하신 거예요 하신 울산의 박지연님. 아, 이거 누가 원조일까요? 자, 울산의 이유경님, 송영롱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뉴스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환하게 다 찍혔답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문을 엽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점프 안에 남성 입장합니다. 곧장 안쪽으로 직진해서요. 자, 벽에 진열되어 있던 차 티백들을 보더니 허허 이건 내 스타일이잖아. 자, 싹싹 챙기기 시작하죠. 자, 그때 들어온 여성. 여성한테 티백을 챙겨주자 어머 자기 최고 깨르르 하더니 매대 앞에 또 왔어요 자기가. 그러더니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본인도 여성분도 챙깁니다. 아하, 보통 말이죠. 부부인지 연인인지 모르겠으나 남녀 간에 어지간하면 서로 모양 빠지는 짓은 안 하거든요. 이거 근데 완전 부창부수야. 네, 뭐 부부면 절도 부부단이고요. 연인이면 절도 연인단. 절도입니다. 지난 1월 24일 날 부산에 있던 무인 카페인데요. 티백을 이제 가져가 버린 사건입니다. 티백. 남자는 6개를 가져갔다고 그러고요. 여성은 5개, 11개 정도를 가져갔고 CCTV를 이제 보다 보니까 뭐 웃거나 이렇게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마 점주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33,000원입니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거 사실 절도 사실 알게 되고 공지를 했답니다. 돌려놔라. 왜냐면 티백 저거 절도하면 안 되잖아요. 계산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돌려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를 한다고 그러고요.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30일 날 신고를 했다고 그러고 이거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게 특수절도가 될지 2명이 공동을 했을지 어쨌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얼굴이 다 나옵니다. 어떻게 예. 상식이 없는 행동을 합니까? 아니, 보통 남자가 저러면 오빠 뭐 무슨 하는 거야? 짓이냐고 화를 내죠. 웃으면서 내 건 없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눈에 거슬려서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자꾸 우리 집 쓰레기를 건드리는 이유 때문에 골치 아프시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오더니 담벼락 앞에 쓰레기를 발로 쭉 밀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나오더니 옆 건물로 슉 가죠. 자, 또 다른 날 가보죠. 이번에는 아주 그냥 가로등 뒤에서 뭔가가 그냥 쓰레기 봉투가 휙휙 날아다녀요. 또 발로 차서 누가 야하, 이 주차장을 막 대굴대굴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멀쩡히 버린 남의 집 쓰레기는 왜 건드는 거예요? 보니까 저 아저씨 집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런데 심지어 저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요. 저게 2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가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빌라입니다. 저 남성은 빌라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고 하는데 그 본인 출퇴근하는 길에요. 저렇게 쓰레기 봉투나 재활용 쓰레기 내놓은 것들을 훼손하고 발로 차고 옮겨놓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 배출료일이 월수금인데 여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내놓으면 저 남성이 와서는 있나 확인하고 저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렇게 훼손된 봉투들 정리하고 다시 옮기고 하는 건 다 빌라 사람들 몫입니다. 아하. 게다가 저 남성이요. 이른 새벽에 출근하고 자정돼서야 퇴근하는 사람이라서 마주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항의도 못하고 그 안내문을 부착을 하긴 했는데 이 안내문도 본인이 떼버렸습니다. 이 자기도 떳떳하지는 않은지 사각지대에 숨어서 발길질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화나고 답답함은 모두 빌라 사람들 몫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 짓을 무려 2년 동안이나 이게 도대체 무슨 심보일까요? 그러게요. 게다가 이걸 이제 구청이나 이런 쪽에 문의를 하시니까 이게 쓰레기가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에 나온 게 아니라 빌라 안으로 다시 집어넣은 거라서 무단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세상에. 답변을 받았고 구청 쪽에서는 뭐 안내문을 붙여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뭘 좀 알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글쎄요.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 빌라 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쓰레기 수거업체 입장에서 보면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입증 자료를 해서 신고를 한번 더 해보시는 건 어떨지. 저는 이 방송을 사실은 저 발로 차시는 분 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거 계속 반복되다가 뜻밖의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 역시 변호사. 업무 방해로 한번 걸어봐라.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여기 일본인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식당 메뉴판인데 메뉴 하나에 1,몇백 원씩 적혀 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앞에 붙어있는 건 W가 아닌 Y입니다. N화 표시. 아하, 이런. 자, 안내 사항을 봤더니 여기에 0 하나를 더 붙여서 원화로 계산하고 나가세요 한 겁니다. 아, 뭔 소리야 이게. 요즘 엔화가 얼마나 싼데 0을 원에 붙이면은 자기만 이득이지.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10이 안 되는데 1,000이 안 되는데 공 하나를 더 붙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사실 저기가 일본에 있는 한인 음식점이 아니고요. 대구에 있는 그냥 음식점이에요. 근데 대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굳이 저렇게 엔화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본 음식점이니까 하나의 마케팅 방법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그렇다고 엔화를 진짜 받고 있지도 않다고 하니까 알아서 공 더 붙여서 내고 가라라는 얘기니까 글쎄 저걸 좋아하시거나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뭐 어쨌든 뭐 주인의 마음이니까 뭐라고 더 이상 하기는 어렵고 불법은 아니라고 하는데 글쎄 왠지 저는 조금 찝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스님의 하소연입니다. 이번에는 사건 반장을 즐겨보신다는 한 스님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황당한 절도 피해를 겪었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한 여성이 으쌰 힘겹게 산길을 오르고 자 뒤어 남성도 뒤를 따릅니다. 자, 볼 일이 있는 건지 손에 뭔가 짐을 가득 저렇게 들고 가는데 잠시 후 다시 나타난 두 사람. 자, 그런데 남성 손에는 아까는 못 봤던 물건이 저렇게 두둥 오른손에 들려 있죠. 웬 커다란 전기톱을 들고 산 아래로 총총. 자, 이거 뭔데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이 아니라 남양주 전기톱 절도 사건입니다. 그러게요. 이 사건 지난해 12월 초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사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사건입니다. 절도 사건이고요. 지금 보시는 남성이 들고 가는 전기톱이 저 사찰에 있는 스님이
겨울용 땔감 마련할 때 쓰시는 그 전기톱이라고 합니다. 한 100만 원 가량 나간다고 해요. 근데 저거를 나무를 베고 있다가 잠깐 내려놓은 사이에 저 두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세상에. 근데 저 사찰 뒤쪽에 묘소가 한 5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성묘를 왔던 사람들이 가져간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당장 스님은 지금 땔감 구할 그 톱이 없어서 아이고야. 겨울에 결국에는 이제 근처에 철물점에서 전기톱을 빌려서 생활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아니 조상님한테 잘하려고 오셨는데 그러게. 스님 겨울살이를 힘들게 해버리면 죄 받습니다. 돌려주세요. 부처님 노하세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으악, 집이 왜 이래?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이사 가고 난 빈집, 빈집 문을 확 열었더니 영상과 사진으로 보시죠. 자, 화장실에 우산꽂이와 쓰레기 봉투가 그냥 아주 그냥 저렇게 있어. 화장실에요 여기. 자, 제대로 청소도 안 한 건지 바닥에 까만 얼룩이 확 있고요. 자, 방에 깔린 장판이 싱크대에 음식물 가득합니다. 자, 사진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 뒤에 온갖 개털과 담배꽁초가 잔뜩 있어요. 벽을 얼마나 뜯어댄 건지 아니 구멍이 뻥 뚫려서 안쪽 시멘트까지 저렇게 보이는데,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예요 이게? 네, 저게 제보자가 집주인이고요. 오피스텔입니다. 5년 전에 한 사람에게 세를 줬었는데 그 당시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7만 원이었습니다. 이 5년간 살다가요. 이 임차인이 그 와중에 저 안에서 대형견을 여러 마리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게 되면서 빈집이 됐는데 또 와중에 현관문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게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집에서 악취가 풍기기 시작을 합니다. 화장실 포함해서 곳곳이 개털, 쓰레기, 담배꽁초, 오물로 그냥 난리가 나 있었고요. 쓰레기장이 다름없었습니다. 또 시멘트가 다 보일 정도로 벽이 저렇게 뜯어져 있고 장판도 밀리고 뜯어지고 집이 온통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에만 지금 2천만 원 넘게 소요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멀쩡했던 집이 폐가가 돼서 너무 속상하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아니 요즘 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원래 더 충격적인 무언가도 있었는데 식사 시간이라서 저희가 그건 뺐습니다. 아니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그거죠. 혹시 그건데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기분적 문제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저쪽을 어떻게 임차를 다시 할지 아마 주인 입장에서는 그 생각도 했을 거고, 이럴 줄 알았으면 확인을 하고 이 목적물을 받았어야 되는 뭐 이런 것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냐 하면 결국은 수리를 다 하십시오. 하시고 뭐 2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그 영수증 고스란히 보관해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실은 들어올 때 그대로 간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한테는. 근데 지금 보면 원상회복 그걸 넘어서서 지금 보면 구멍까지 지금 파손이 된 상황이잖아요. 저 부분 다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집주인이 대신 했다 그러면 그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정성이 안 들어가서 점점점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카톡 제보 채널로 알려주셨어요. 네, 이 남편이 사연자가 한 음식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흉본 걸 알게 돼서 굉장히 속상하다 하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이 얼마 전에 우연히요,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지인한테 이 남편이 나는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그 아내가 돼지고기를 안 좋아해서 얻어먹지도 못해. 그런데 어쩌다가 돼지고기 김치찌개 한번 끓이잖아? 너무 맛이 없어. 이렇게 사연자의 흉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서운한 마음에 나는 당신 지인들 앞에서 돼지고기 김치찌개 하나 못 끓이는 사람 됐겠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과는커녕 정성이 안 들어가서 맛이 없는 거야 라고 오히려 빈정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 남편이랑 본인 둘 다 고기보다는 또 생선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생선 요리를 하고요. 고기 들어가는 음식은 가끔씩만 해왔던 건데, 이 또 항상 남편 취향 위주로 메뉴 고르고 레시피도 찾아보면서 다양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도 몰라주고 못되게만 말하는 남편, 너무 얄밉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남편 위해서 요리해주는 게 맞을까요?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야, 장이야, 나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실은 나 돼지고기만 보면 환장해. 비린내 나는 생선 극혐. 너 꼬시려고 생선 좋아한 척한 거야. 허구한 날 생선 요리만 해줄 거라고 누가 알았겠니? 나 진짜 돼지고기 김치찌개 먹고 싶을 땐
너 몰래 나가서 먹고 들어왔어. 너 알긴 했니? 이런 날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친구한테 그 얘기 좀 했기로서니 그걸 사건 반장에다 제보를 해. 동그라미. 자, 다음은 사연자 아내분이에요. 어머머머 웃겨. 이봐요 박지윤 씨, 내가 시어머니한테 다 확인했어. 너 생선 완전 좋아한다고. 어디서 밑장을 빼려고 해. 그럼 당신 요 살은 뭔데? 어? 내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다 뭐 요리 채널이야 이 인간아. 매일매일 식단 다르게 해가지고 갖다 바쳤더니 뭐 지열 씨 앞에서 내 흉을 봐. 야 네가 사람이니? 사람이야 X입니다. 자,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사연자분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드시고 싶은 걸로 해서 드세요. 그리고 먹고 싶으면 와서 먹으라고 하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뭘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예. 자, 교수님. 네, 그 부인이 진짜로 정성을 안 쏟았다면 남편이 참다 그렇게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우리 정말 음식을 하나도 안 해줘, 친구한테. 근데 지금 보면은 부인께서 요것저것 해주려고 다양하게 음식하면서 노력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남편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노력을 하는 부인한테 맛이 없다 그러면 이 음식 계속 해주고 싶은 부인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스스로 해드시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교수님의 요리 실력에 대해서 부군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시나요? 저는 자주 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한 번 하면 그거는 나쁘지 않다.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자, 박 변호사님. 자, 음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센스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남편분은. 흉을 볼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흉을 왜 볼까요? 봐서 득이 될 게 뭐가 있나요? 갑자기 맛있는 게 나오나요? 친구분이 맛있는 거 사주나요? 친구분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나요?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고, 더 나아가 두 번째 가장 나쁜 거는 정성이 없었다고요? 당신이 정성을 어떻게 압니까? 이 부분 두 개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맛있고 더 음식 좋은 거 먹고 싶으면 태도를 고치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우리 박 변호사님은 사모님 너무 맛있어요. 저는 그냥 제 질문이 너무 끝나기도 전에 그냥 말도 못하게 맛있어서 그냥 냄새만 나도 막 침을 질질질 흘립니다. 침을 질질질 흘려요. 좀비처럼 따라가서 먹습니다. 너무 즐겁게. 제 질문이 새벽이든 뭐 저녁이든 간에 그만큼 제가 맛있게 먹습니다. 자, 뭐 양 변호사님께도 여쭤볼게요. 사모님. 저희 안사람은 요리 전문가예요. 죄송하지만. 맞다. 나 그거 깜빡했어. 셰프예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요리 전문가예요.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맞다. 그렇구나.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네, 옐프다이님, 그럼 정성을 다해서 본인이 해먹어야죠 하셨고요. 워킹데드 대릴님, 그럼 뭐 100일기도 올리고 음식을 했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순님, 못났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내 흉을 보다니요 하셨고요. 김영수님, 뭐 라면 스프나 놔뒀다가 좀 넣어주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반 가족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고민들 사반 본방송과 유튜브 고민중개사 양원보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메일과 카톡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자, 의류 수선집을 하신다는 강송희님 보고 계시죠? 지난 연말 바로 옆 상가 건물에 독서실이 들어왔는데 거기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하셨어요. 왜냐? 냉온풍기 실외기 넉 대를 의류 수선집 창문 바로 마주 보는 곳에다가 떡 저렇게 설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환기시키려고 문을 이렇게 쫙 열어놓으면 실외기 바람이 그냥 확 들어오게끔 말이죠. 자, 보세요. 근데 여유 공간이 옆에 충분한데 그리고 가림막을 덮어놓을 수도 있는 건데 보란 듯이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좀 치워주세요 했더니 내 건물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했다는군요. 오죽하셨으면 지금 이걸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독서실 사장님,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조금만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민중개사 양원보. 고민중개사가 왔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고민중개사 양원보. 공인 아니고요. 고민 맞습니다. 고민중개사. 효대구할 만관부. 주문하신 어때요? We is a composer. Everyone is a composer. Compose coffee. 다우니. 첫날의 생활을 닮은 향기가 7일 내내 은은하게.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7일 내내 생활을 닮은 향기.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된 차를 훼손하고 사라진 무리를 잡아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차주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1시간 넘게 주차장을 오가며 수십 차례 차량을 훼손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피해자분과 저희가 연락이 닿았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멀쩡하게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팍 말이죠. 네, 일단 이 피해자가 40대 남성인데 일단 지금까지는 직업 특성상 딱히 차가 필요가 없어서 안 사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에 일한 지 11년이나 되기도 했고 나에 대한 선물 이런 개념으로 큰맘 먹고 이 첫 차로 BMW 외제차 구매를 했습니다. 이 지난 20일에 근무지인 이 경남 창원시의 한 상가 야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문콕이 신경 쓰여서 늘 하던 대로 도어 가드도 부착을 했습니다. 예전에 구매한 지 열흘도 채 안 됐을 때 이 주차장에서 누가 보닛에 스크래치를 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하다가도 주차장 내려다 보이는 쪽을 지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내려다보곤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도어 가드가 차량 루프 쪽에 던져져 있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내려가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차량 상태가 처참했습니다. 운전석 뒷문에 도장 벗겨질 정도로 흠집이 저렇게 수십 개가 나 있었고요. 뒤쪽 팬더에는 찍힌 자국이 선명하게 있는 모습. 이걸 보고 순간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매주 손세차를 직접 하셨는데 출고한 지 석 달 된 차가 저렇게 됐으니 진짜 자,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누가 왜 내 차한테 이렇게 분풀이를 한 걸까? CCTV를 확인해 보셨대요. 그자들의 정체를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셨다고 합니다. 피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4명이 와서 담배 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듯 하더니 그런 이제 도어가드 그거를 손으로 떼가지고 그러고 또 차더라고요. 그냥 거기까지였으면 했는데 그 뒤로 한 30분 있다가 오고 2분 있다가 오고 6분 있다가 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나가면서 재밌다는 듯이 그렇게 막 리듬 타면서 걸어가면서 발차기를 여자애가 먼저 하고 그걸 따라서 남자애가 하는 걸 보니까 그냥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진짜 진짜 그러셨겠어요. 진짜 예. 막 욕 나올 뻔했어 지금. 그리고 뭔가 상황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저도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제 영상을 구한 게 차가 그렇게 엉망진창이 돼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다른 주차되어 있는 차 그리고 블랙박스들 그리고 본인의 차의 블랙박스 지금 이건 주차장의 CCTV인 겁니다. 이거를 다 확보를 하셔서 진짜 밤을 새가면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 들으신 것처럼 담배를 피러 여성 1명하고 남성 3명이 주차장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도어가드 하려고 붙여놓은 걸 떼서 이 차량을 훼손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그런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1시간 10여 분 동안에 계속 저렇게 훼손을 했다가 갔다가 다른 남성 1명하고 또 와서 또 와서 또 저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10분 동안 26차례에서 28번 가량을 저렇게 훼손을 하고 간 거예요. 진짜 왜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지금 보시는 저 CCTV 영상을 무려 100번을 넘게 돌려보셨답니다. 자, 그런데 진짜 가장 팍 폭발하는 그 지점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저렇게 발로 계속 차량을 손괴하고 훼손하는 장면들이 지금 있는데 가장 좀 화가 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수차례 저렇게 훼손을 하면서 남성하고 계속 즐겁게 재밌게 어떤 얘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치고 갈 때 저 모습입니다. 가면서 여성이 바로 발길질을 허공에 찹니다. 남성이 따라하죠. 따라 한 명 차니까 따라 차죠. 봤을 때 여성을 어떻게 보면 방조하거나 한 게 아니고 좀 부추긴 게 아닌가. CCTV는 음성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영상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법상 어쨌든 간에 남성이 방조한 게 아니라 여성한테 좀 하라고 부추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남의 차를 망쳐놓고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이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저도 10여 년 전에 이제 첫 차를 새 차로 뽑았는데 세상에 한 달쯤 됐을 때 어떤 인간이 제 차를 막 그 못 같은 걸로 그냥 삥 둘러가지고 그냥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간 진짜 지금이라도 잡으면 세상에 이분 지금 어떠시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정말 차를 안 사고 있다가 이제 마흔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내 차 한번 타보자 그러고 딱 사가지고 굉장히 이제 관리를 잘 하신 거죠. 근데
이 여성분하고 아무리 봐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께 제보자께서도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내 차에다 이랬는지 알 수가 없다.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래서 답답하다,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어가드 붙여놓고 이러면 이 차 주인은 이 차를 너무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아주 나쁜 사람들이 더 이제 소중히 여기는 차는 더 뭐 이런 식으로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도 지금은 뭐 도저히 뭐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이러니까 자기 스트레스 해소나 자기 분풀이나 화풀이를 이렇게 뭔가 제일 깨끗하고 제일 새 차고 제일 또 좋은 차고 이런 차가 있으니까 그 차에다가 화풀이를 한 것이 아닌가. 그 짜증이 날 때마다 와서 한 번으로 해서 안 풀리니까 여러 번 와서 이렇게 화풀이를 하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경찰 신고를 하셨는데 아직 범인 못 잡았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걸 내걸으셨다는 거예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Dead or Alive 50만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이틀 뒤에 경찰 신고는 했고요. CCTV 영상부터 피의자들 얼굴 나온 사진, 피해 모습까지 보낼 수 있는 자료는 다 보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잡으면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온라인 커뮤니티에까지 글을 올리게 됐고요. 결정적인 제보 주는 사람에게는 적지만 50만 원 살해도 하겠다 이렇게 내건 상태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자, 이게 뭐 장난이든 일부러든 어떤 의도가 있는지 동기가 있는지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손괴죄죠. 손괴고 파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검거는 사실 정말 간단해요. 사건 반장에서 공개하면 바로 검거 될 겁니다. 불러 걷어내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나 미국의 많은 주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그 절도든 뭐 중대 범죄든 어쨌든 간에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지금 현상금도 걸었다면 지금 이 차주 입장에서는 정말 검거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꿀떡 같은 거거든요. 또 지금 완전 정면에 찍힌 사진들도 있어요. 맞아요. CCTV. 이거. 그럼 이거 얼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옷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도 실제로 검거가 되면 손괴죄 정도 처벌이 될 겁니다. 뭐 실형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근데 하필 또 촉법이야. 그러니까요. 그럼 또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있는데 잡는다면 민사라든지 형사를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차량 훼손범을 찾습니다. 검은색 패딩에 모자, 후드티와 바지 차림의 여성입니다. 자, 지난 20일 저녁 7시부터 8시 12분 사이 남성들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야외 주차장에 저렇게 들락날락거렸고 피해자의 차량, BMW 차량을 발길질하면서 수차례 훼손을 했습니다. 혹시 당시 상황 목격하셨거나 이 무리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시면 경찰 그리고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보고 있으면 자수해서 빨리 광명 찾아요.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60대 여성은 초등학생 시절 집에 혼자 있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러 나가면 빈집에서 둘째 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불심하게 저한테 했고요. 밖에만 나가면 먹고 다니고 집에만 들어오면 울고 남들은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은 결국 편지 한 통만 남긴 채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여성은 더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게 되는데요. 방송을 통해 용기를 내고 싶다는 여성, 50년 동안 묻어둔 어두운 진실이 드러날까요? 저희가 최근 형부 그리고 조카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사연 잇따라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보자분께서도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걸 보고 큰 결심을 하셔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했고 통화를 했는데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까지도 제보자분께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앵커님, 시간이 다가오니까, 방송 시간이 다가오니까 가슴이 너무 뛰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자, 이 기자.
네, 이 제보자가 올해로 60입니다. 최근에 사건 반장 보고 큰 용기 냈다면서 5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털어놨습니다. 이 제보자가 10살,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는데 농사 짓는 부모님이 집을 비우면 당시 17살이던 둘째 오빠랑 같이 집에 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오빠가 그때마다 여동생인 제보자를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이 점점 더 대범해져서는 급기야 이 둘째 오빠, 부모님이 집에 계실 때도 마당에서 농기계 작동되면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 틈을 타서 제보자를 방 안에 가둬놓고 성폭행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께 말하면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제보자를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10살 어린 나이의 제보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로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5년 가까이 성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이 사건 집중해 주십시오. 1970년대 일어난 일입니다. 10살이던 제보자를 친오빠란 자가 성폭행했고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집에 가기 싫어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제보자는 학교 종이 치는 소리가 제일 무서웠다고 합니다. 왜? 수업 끝나면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집에 가면 또 그 짓을 당해야 되니까.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집에 가면 오빠한테 또 당할까 봐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많이 있을 때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들어갔다 들어오시면 그때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때 들어가면 또 엄마랑은 왜 늦게 들어오냐고 또 막 때리고 그랬어요. 아이고. 저는 이제 엄마 아빠 들어오면 가려고 그렇죠. 밖에서 혼자 헤매다가 왜 늦게 오냐고 왜 늦냐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때리기만 했어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네, 알아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집에 가면 오빠라는 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가 없잖아요. 그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집에 엄마 아빠가 집에 밭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까지 그때 되면 들어가려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질 않았어요. 자, 그렇게 늦게 집에 가면 너 인연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면서 매질을 당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왜 늦게 왔느냐라고 혼을 내니까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딱 하나라고 합니다. 이 제보자가 15세가 됐을 때 둘째 오빠가 독립을 해서 이런 성폭행에서는 벗어나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 이 가족들하고 계속 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편지를 써서 고등학교 졸업한 뒤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놔두고 집을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가서 돈을 벌고 오겠다라고 그렇게 그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렇지만 서울에 가서도 뭐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너무 가혹했는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가족한테 이런 범행을 당할 바에는 오히려 남한테 당하자라고 뭐 울며 겨자 먹듯이 심정으로 어떤 남성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고요. 좀 안타깝게도 그 남성도 아마 폭행을 좀 하는 폭력적인 사람으로 지금 보입니다. 제보자 두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혼자 돈을 벌고 살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분에게는 결혼도 도피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티셨어요. 자,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하고 말았는데요. 얘기 더 들어보시죠. 한 달 약을 수면제만 골라서 다 입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깨서 보니까 병원에 응급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인간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큰오빠는 큰오빠라고 써놓고 그다음에 둘째 오빠, 셋째 오빠 이렇게 써놓으니까 비응님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둘째가 제일 빠르니까 둘째 오빠한테 연락을 했나 봐요. 119 병원이. 그런 동생한테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 해놓고도 병원비도 내지도 않고 했어요. 둘째 오빠란 자의 그 범행 때문에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데 응급실에 실려와서 눈을 딱 뜨니 그 가해자가 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분의 말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말은 뭐냐면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왜 이 제보를 하셨겠어요? 법적 처벌을 이제 와서 받게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정말 긴 시간 내내 늘
괴롭고 고통스럽고 무거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주범이 둘째 오빠입니다. 사실 10살 아이가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 대상이 동네 남자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고 집에 사는 오빠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나 아빠에게 아무런데도 얘기할 수가 없을 때 그 아이가 느끼는 그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이 어떤 것이었을까? 근데 해결이 되지 않고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오롯이 그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털어 넣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바로 그 가장 괴롭힌 사람이 내 눈앞에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현실이 다시 시작된 거죠. 근데 그때라도 미안하다 그러고 뭐 좀 돌보아주면 0.001이라도 좀 용서가 될 수도 있었을까요? 그런데 뭐 쯧쯧쯧 하면서 보면서 이 오빠란 사람은 외제차를 타고 가버리고, 오늘 제보하신 분은 그때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이 없어서 20만 원짜리 월세집에 살고 계셨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셨을까요? 저 일이 있고 나서 제보자분은 그 둘째 오빠란 자의 그 휴대폰 이름을 욕으로 바꿨습니다. 땡땡 새끼로요. 자, 제보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자식들에게 이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큰 결심을 하셨어요.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4, 5년 전쯤에 잠을 자고 있다가 뇌경색이 왔답니다. 저는 그냥 그 받았던 스트레스가 병을 불러왔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여요. 근데 자면서 깨는데 갑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다행히 스스로 이제 119를 불러서 치료를 받고 호전이 됐는데, 그때 그렇게 죽었다가 깨어나고 나서는 이제는 뭐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밝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고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그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고, 아들도 이제 장성을 했으니까 다 털어놨고, 다행히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아들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엄마를 돕겠다 그렇게 나섰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의 어떤 지원까지 받으면서 이분이 용기를 내서 그 둘째 오빠에게 연락을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따졌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오늘 이 방송을 전해드리면서 비속어를 좀 쓰는데요.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자는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 둘째 오빠라는 사람이 딸이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보자가 큰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빠한테 그 고모 전화 좀 받으라고 좀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조카가 이 반말을 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참 어이는 없지만 차마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빠랑 할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일단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부녀가 뭔가 얘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 조카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왔는데 돈이 없구나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이 둘째 오빠가 본인 딸한테 너희 고모가 자꾸 돈 빌려달라고 이러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 교수님, 제가 제가 이 제보자분께도 여쭤봤던 거예요. 친정 어머니, 또 언니, 보호자가 되셨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이제 그 당시에도 전혀 아무도 보호자가 되지 못했죠. 근데 오늘 제보자께서 이제 뇌경색으로 한번 진짜 생사가 위험한 순간에 처해지시면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는 얘기하고 싶어진 거죠. 50년을 가지고 있다 도저히 이제 이 무거움과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와 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막 울음도 나고 흥분도 하게 되셔서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90세지만 정정하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때렸냐, 도대체 왜 어린 나를 지켜주지 못했냐, 이렇게 엄마한테 막 이렇게 울분을 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했더니 어머니께서 이랬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아프지, 네가 그러니까 뇌경색 걸렸지, 뭐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렇게 하지, 마음을 가라앉혀라, 뭐 이런 뜻일 수 있지만, 제보하신 분께서는 미안하다, 우리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당연히 바라셨을 텐데 여전히 이렇게 품은 못 대주신 것 같고, 또 친언니도 있는데 친언니는 더 하네요. 이 사실을 이제 어렵게 털어놓으니까 뭐 XX야, 네가 처신을 어떻게 해서 그랬냐,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다음에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서 욕설을 막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좀 다독다독 그렇게 받으셔야 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욕설을 받으시니까 이런 상처가 덧나지 않을까, 제가 좀 걱정이스럽습니다. 믿었던 친정 엄마와 믿었던 언니에게서 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일단 긴 말 않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그 둘째 오빠란 자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희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통화가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 나이가 지금 60, 70대 가는데요. 다 그런 기억도 없고 내가 그 동생하고요. 그때 사는 일을 몇 시간이나 있는가 모르지만요. 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곁을 떠나서 살았어요. 난 그 사람을 취급 안 해요. 나 따로 할 일 아무것도 없다는데 나 그런 일 없는데 뭐가 있어요. 나 그 사람 취급도 안 해, 이제. 자, 양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라는 얘기를 무슨 취지에서 저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겁니다. 본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 제작진하고 얘기하는 도중에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오히려 지금 제보자분을 탓을 했다라고 하네요. 아, 이게 참. 자, 박 변호사님. 예. 제가 이제 이 제보자분과도 통화를 하면서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아시죠? 했더니 다 알고 계세요. 이 50년 전 일입니다. 50년 사실은 전. 뭐 그렇죠. 뭐 지금 법이 약간 변경이 돼서 뭐 미성년자 시절 때는 공소시효가 뭐 중지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시간이 매우 많이 지났죠. 또 민사도 한 10년이나 소멸시효라는 게 있고 형사는 공소시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참 그렇다고 뭐 이 오빠를 공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법에. 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쩌면 바랬던 게 그걸 거예요. 지금이라도 용서를 좀 해주기를 좀 바랬을 것 같기도 한데 용서해서 사과를 했다면 용서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거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제보자분께서 또 저한테 보내신 문자를 전해드리면 앵커님 온몸이 떨리다 못해 지금 열이 나고 아픕니다. 도저히 못 보겠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자, 교수님. 네. 20년간 우울증 약을 드셨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고 아무도 방향을 알려주지 않을 때 10살 아이가 당한 고통은 50년이 아니라 500년이 지나도 그 아픔이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신 분께서는 그 아픔을 지금도 어렸을 때와 똑같이 생생하게 느끼시는 것 같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법적 처벌이 안 될 거라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건 어떻게든지 그 아픔에서 몸부림 나와 이제 해방돼 보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거거든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가족한테 얘기하시고 또 저희하고 나누신 거 결국에는 나중에는 잘하셨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좀 더 용기를 내셔서 본인 자신이라도 본인을 사랑하고 또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는 진짜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앞서 비슷한 그런 사건들 정말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여성들한테는 어떤 시대였던 걸까?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약에 의존하면서 숨죽이면서 아마도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 계속 이런 사건 다룰 겁니다. 소개할 겁니다. 많이 연락 주십시오.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정말. 결국 경찰에 신고하셨다는데 이 양반 이거 아니야 배가 불렀네 이거. 다 해줬구만 친정에서. 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Oh no! 부산에서 명품업계 큰 손으로 불렸던 여성이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성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을 가져갔는데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기 행각을 짚어봅니다. 자, 지난주 부산의 한 전직 구청장 딸 그리고 국립대학 교수의 아내라는 사람이 150억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 이거 전해드렸잖아요.
저도 이 제보 받고서 왜 똑같은 제보가 들어왔지 했는데 아니었어요. 네,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이번 제보자는 50대 여성이고요. 그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제보자가 지금으로부터 15년쯤 전에 수영 배우다가 알게 된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강 씨라는 여성이었는데 친해지게 됐고요. 같이 밥 먹고 쇼핑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정기적으로 지인들이랑 모임까지 가지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옆에서 본 강 씨는 그 쇼핑하는 것만 봐도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남편은 대기업 직원이긴 한데 친정 어머니가 대구에서 아주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부자이고 본인이 외동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은 거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강 씨는 그래서 이 부산 해운대 쪽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였고요. 지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0.01% 초 하이 클래스. 자, 나처럼 하면 너도 나처럼 부자 될 수 있어.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솔깃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7년을 지켜보니까 돈 씀씀이가 장난이 좀 아니더라고 그때. 그래서 내가 언니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언니는 뭐 회장하고 직접 넣는 친구들을 완전 찐 부자들만 넣는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한 말이 내 주위의 사람들 같이 잘 살게 해주고 싶다. 끼워줄게. 해볼래?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10억을 넣었는데 이제 이자가 저도 처음에 불안했죠. 근데 이자를 3년, 4년을 계속 주더라고요. 하루 빠짐없이 그 시간에 제 시간이 또박또박하게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양 변호사님. 폰지 사기가 말이죠. 처음에는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뢰하게 만들고 더 많은 투자자들을 그걸 통해서 모으고 더 많은 돈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잘 아는 금융투자회사 회장이랑 가까운데 돈을 많이 투자하는 분들만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따로 있다라고 한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만 돈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 무려 원금 보장해주고 14% 이자도 준다. 거기에 700억 원이 모이면 이자는 17%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돈이 좀 있으셨던 분인가 봐요. 반신반의하면서 한 10억 원을 투자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들으신 것처럼 3년 동안 꼬박꼬박 이자가 실제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투자도 오히려 권유도 했을 거고 또 게다가 이 여성이 그 유명한 금융투자회사 회장이랑 자기 어머니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까지 또 보여줬대요. 안 믿을 수가 없었죠. 자,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핸드백 교수님.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르메스 버킨법 백이다 그러면 이제 다 들어봤을 법한 백이기는 하잖아요. 수천만 원 되는 백으로. 근데 저거는 에르메스 히말라야 버킨이라는 백이래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1, 2천만 원만 돼도 사실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저 가방이 무려 경매 사이트에서 3억 6천만 원. 집값이에요, 집값. 네. 이런 가방을 들고 나타났대요. 근데 저런 백은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거는 정말 그 매장에서 에르메스 매장에서 특별히 연락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예약받아서 빼놓는 그런 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 최고 에르메스 백화점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사기꾼일 거라고 생각 못했고 실제로 그 백화점에 7년 동안 연속 매출 1위 고객이랍니다. 그리고 최상위 고객 999명에게만 발급되는 VV 카드를 가족이 남편, 이 사람, 아내, 아들까지 3개를 가지고 있는 정도고 샤넬, 에르메스 이런 데서 전속 직원이 배출될 정도라고 하니까 안 믿을 수 없었겠죠. 세상에 이걸 보고 누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 이 기자. 어머, 얘 찐이야 하면서 진짜 빚까지 땡겨가지고 투자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정 시기가 있었는데 지난 2020년도 그 당시가 한창 이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강 씨가 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 팔아서 투자해라. 왜냐하면 지금 펀드 이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목돈을 굴려서 나중에 집값 떨어졌을 때 그 집 다시 사면 이득 아니겠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와 비롯해서 지인들은 이미 여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이 집을 팔고 전세금 빼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집 팔고 적금까지 깨면서 총 57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런데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해 집값 올해도 그렇고요. 좀 떨어졌죠. 자, 이제 그러니까 바닥을 향하고 있으니까 집값이 이제 좀 돈 다시 돌려받아서 집이나 사야 되겠다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집을 사는 걸 말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말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이제 계약했으니까 돈 돌려줘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당황하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뭐 추석 명절 지나고 줄게 하다가 아예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그제서야 사기당한 걸 알고 고소를 했고 지난해 11월에 구속이 됐는데 예. 알고 봤더니 돈이 많이 있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일단 남편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 직장인이었고요. 아이고야. 어머니도 당연히 재력가가 아니라 그냥 자영업 하셨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사 회장이랑 사진 찍었다고 했죠. 땡땡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그냥 퍼다가 그냥 이거 우리 엄마랑 찍은 거야. 이렇게 자랑했던 거고요. 심지어 그 금융회사에 계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답니다. 어쩜 좋아. 아까 백화점 VVI 카드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예. 그 백화점에 쓴 돈이 70억 원이랍니다. 그 백화점도 난리가 났대요. 그것만 진짜였구나.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 돈으로 거기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박지훈 변호사님 어쩜 좋아 이거. 여기서 뭐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확인된 피해 금액이 15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니까 자신의 명품들을 트럭 같은 데 실어가지고 중고시장에 팔았는데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되게 헐값에 팔았다고 해요. 판 다음에 그 금액을 또 아들하고 자신의 남편한테 줬다라고 합니다. 그 재판에 지금 가서는 재판 중인데 옛날부터 계속 명품 같은 거 입고 막 이러면서 피해자의 얘기에 따르면 눈이 좋은 거 다 아는데 라식 수술을 했대요. 일부러 뱅글뱅글 도수 높은 안경 껴서 막 불쌍한 척을 했다고 합니다. 안 보이는 척하면서 못 읽는 척하면서 그렇게 막 하면서 유명 로펌 변호사를 고용했던 그런 상황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해자들은 이 강 씨의 남편도 공범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잠적을 했었대요. 자, 그런데 바로 어제 우연히 이 강 씨의 남편과 제보자가 딱 마주쳤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공소장을 받으러 왔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딱 마주친 거예요. 마주쳐가 이때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야기하자는데 저를 신고를 계속 하더라고요. 스토킹범으로. 그래. 신고해가 오늘 경찰 3번 갔습니다. 제가. 스토킹범으로 신고를 했어요? 자기 안 놔준다고. 자기 안 놔준다고. 오늘 저 경찰서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때까지 계속 경찰서 왔다 갔다 한다고. 너 남편 놈 잡았다 하면서 탁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아니 지금 1심 선고가 다음 주랍니다. 양 변호사님 어쩜 좋아 이거. 일단 뭐 검찰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하긴 했다라고 하고요. 유명 로펌 변호사가 아니라 누구를 데려와도 여기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냥 뭐 반성한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 어떤 뭐 벌이 나오더라도 항소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저 백화점이 저렇게 써버린 돈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위해서라도 그 피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라도 어떻게 좀 처분을 해서 그리고 뭐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리고 경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피해자들은 혹시 남편이라든가 다른 가족들이 현금을 지금 감춰놓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지금 저 피해자분들 정신과 진료받으시고 얼마나 지금 황당한 상황이겠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다음 주 선고도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딸 둘을 데리고 이혼하며 아이들만 바라보고 산 40대 여성 강 씨. 자신과 비슷한 돌싱에다가 이성에겐 철벽을 치던 수영 강사에게 그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철벽, 알고 보니 아무에게나 열려있던 사람이었을까요? 교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영 제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고 강 씨는 바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주먹으로 벽을 치질 않나 식음을 전폐하고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죽어버리겠다는 등 협박에 자해 행동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거짓말과 외도, 자해를 반복하는 이 남성과 어떻게 하면 잘 헤어질 수 있을까요? 자, 사반 가족분의 사연 제보입니다. 안전 이별을 하고 싶으시다. 자,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좀 볼까요? 네, 40대 여성 강모 씨인데요. 딸 둘을 데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앞으로 애들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고서는 남성들에게는 철벽을 치고 지내왔는데 우연히 지인 모임 나갔다가 그 비슷한 처지의 돌싱남 한 명을 만나게 된 겁니다.
수영 강사로 일하고 있는 3살 연상 남성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랑 좀 비슷한 면이 있었던 겁니다. 철벽남으로 보였거든요. 이 남성이 신기하기도 하고 좀 호기심도 생겼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강 씨 생각에 수영 강사로 일하면 아무래도 여성 회원들도 많이 접할 거고 또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도 생길 것 같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남성은 이혼하고 나서는 줄곧 싱글이었고요. 아들 하나 있는데 부모님께 맡겨놓고는 양육기비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굉장히 건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처지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변상련을 느낀 겁니다. 이 강 씨도 이혼한 지 5년 됐는데 혼자서 정말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고 이 남성도 이혼한 지 4년 됐는데 아이 1명 키우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제 나랑 비슷한 처지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마음이 열린 데다가 이제 말을 좀 하게 됐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참 너무나 억척스럽게 혼자 살다가 그런 따뜻한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졌고 뭐 재혼을 떠나서 이렇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라면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씩 더 친해졌습니다. 자, 그렇죠. 남녀가 교제하면 뭐 다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고 돌싱으로 만나도 연애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몇 개월간 교제 기간이 지속되면서 두 사람 여행도 가게 됐는데 뭐 여행을 가려고 간 게 아니고 남자가 해외에 볼 일이 있는데 같이 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뭐 남성은 또 뭐 어떤 일을 봐야 되니까 숙소에서 이제 기다려야 될 상황에 남자가 이 노트북을 주면서 이거 좀 보든지 영화 이런 거 보라고 했는데 이 노트북을 받은 다음에 뭔가 검색을 하다가 뭐 화면이 좀 꺼지고 뭐 이러다가 다시 켰는데 사진 폴더를 좀 보게 됩니다. 근데 뭐 옛날 사진은 좀 어떤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뭔가 안 좋은 걸 좀 보게 돼요. 이것저것 예전 사진을 모습을 보다가 최근에 지금 저 낯선 여자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사진이 있는 노트북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맡겼는지도 모르겠고요. 글쎄요, 안 볼 거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거꾸로 너무 자기가 들켜도 상관없다, 당당하다 이런 억지를 펴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사진 찍은 시점이 이 지금 제보자를 만난 이유랍니다. 그럼 당연히 따져 물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그거 내가 수영 가르친 제자야. 얼마 전에 경기 왔을 때 응원차 들렸다가 같이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제보자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뭔가 깨름칙한 게 있으면 저걸 안 줬겠지 하는 생각을 스스로 했을 거예요. 나이 차이가 또 굉장히 많이 납니다. 글자가 들어 자식벌 되는 그런 여성이었기 때문에 에이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싶었던 거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일단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강 씨도 촉이 없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오피스텔에서 이 남자친구가 본인 만나기 전에 쓰던 옛날 휴대전화들을 보게 됐던 건데 그 안을 보니까 거기에 그 제자라는 사람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이 수두룩했던 거죠. 이번에는 더 확실한 이 발뺌 못할 연애 증거였습니다. 이 강 씨는 남자친구의 뻔뻔한 거짓말에도 화가 나고 철벽남인 줄 알았더니 남자친구에 속았다는 어떤 배신감도 들고 또 이 여성을 만나는 와중에 자기랑 바람을 피운 거라는 뭐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들에 시달리게 됩니다. 양다리였습니다, 양다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사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단호하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그 제자를 사랑한 적이 없다. 나는 너만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이 정도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제자를 사랑했건 안 했건 더 이상 교제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증거가 너무 많은데 계속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수는 없다고 했는데 계속 매달리면서 강 씨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매달림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보자분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언젠가는 일본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꼬치를 그 꼬챙이로 자기 손등을 탁 집어서 그게 들어가서 박힌 거 쳐들고 있고 그리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박아갖고 막 얼굴에서부터 막 피가 이렇게 흐르면 밑으로 흐르니까 막 몸이 피범벅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칼을 머리에 들고 그 한 번씩 그러고 나면 그 집에는 칼이고 가위고 제가 다 갖다 버리고 막 숨겨놓고 무서운 거예요 저는. 나랑 결혼할래 죽을래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남성은 자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자해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가해 행동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이 남성이 저런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느니 너 때문에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거나 뭐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수시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게 두렵고 떨려서 사실 법적으로도 이 정도면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짓을 반복을 하니까 119에 신고하고 경찰 부르고 이런 경우까지도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박상희 교수님께는 잠시 뒤에 마무리 말씀 질문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양다리 남친 헤어지자고 하니까 자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 이별을 할 수 있겠느냐. 진짜 오죽 무섭고 답답하시면 저런 질문,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한테 질문하셨겠어요? 교수님. 네. 이분의 상태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좀 병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정말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분의 행동이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계선형 인격장애라고 해서 정서가 너무너무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경계성적 인격장애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이런 이성 관계예요. 여기서 뭐 손등에 꼬챙이를 찌른다거나 아니면 피범벅이 된 모습을 보이면서 협박을 한다거나 수면제를 털어넣는다던가 자살하겠다고 얘기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본인의 정서 불안정을 나타내는데 본인의 병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또 착하고 마음이 약한 여자분은 날 너무 착해서 나 사랑해서 이러니까 내가 버리면 정말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병리에서 오는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하고는 이제 헤어지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면은 안전 이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을 자극하는 언어로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별을 단호하게 얘기하시되 그렇지만 이제 다시는 그 사람이 온다고 해서 다시 받아주는 게 반복돼서는 이 증상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단호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혼자서 만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드신다면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하고 또 해코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지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야 돼요. 가족이라던가 전문가라던가 또 심각할 경우에는 경찰까지 내가 언제라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 문제를 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이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뭐 119에 신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했던 기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이제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신고를 하고 거기 또 도움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 장치도 있거든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거는 분명히 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 소장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심리 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도움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이 여성분이 직접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 도움도 받으면서 이제 공권력의 도움까지도 있어야 이 남성으로서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이게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 지금은 고인이 된 한 원로 개그맨 결혼 안 해주면 나 죽어버린다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옛날에는 말이죠. 그거 보면서 무슨 세계의 로맨스 요즘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다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고요. 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사연도 보내셨으니까 지금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얘기를 다 하셨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결단을 하신 게 중요하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한테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요. 네, 달코미님 빨리 차단하시고 그 사람의 세상에서 도망치세요 하셨고요. 진보라님 여자분 잠적하세요. 저 남자 못 고칩니다. 케이스타님 이러다 사건 일어날까 너무 무섭네요 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차 한 대가 갓길에 멈춰섭니다. 이 운전석에서 어린아이 아는 한 남성이 내리는데 아이를 길바닥에 내려놓죠. 그리고는 차로 돌아가서 그냥 출발해버립니다. 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그냥 길에 버려두고 간 겁니다. 이 겁먹은 아이는 그 자리에 멀뚱히 서 있고요. 다행히도 이 아이를 발견한 버스 기사가 신고에 나섰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도 이 아이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설마 가족이 버린 거? 아이를 버려두고 간 남성, 아빠는 아니었고요. 아이가 타고 있던 차를 훔친 용의자였습니다. 이 뒷좌석에 아이가 타고 있는 줄 모르고 차를 훔쳤던 건데 이 아이를 발견하고는 아이 집에서 6km나 떨어진 곳에 이 아이를 내려두고 도주했던 겁니다. 일단 경찰은 이 아이 엄마를 찾아주는 게 급선무였겠죠. 다행히도 아이 엄마와 연락이 닿았고요. 엄마 품에 아이는 다시 안길 수 있었습니다. 차도둑 잡아야죠. 용의자 쫓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도난 차량에 아이 엄마 휴대전화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서 이 차량의 위치 금방 찾아냈고요. 역시 용의자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이어갑니다. 네, 회색 차가 크게 유턴을 합니다. 그리고 멈춰서죠. 그런데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길을 걸어가던 학생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 놀란 학생은 소리를 지르면서 빠르게 도망을 치는데 이 남성은 얼마 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서 차로 다시 향합니다. 대낮에 납치를? 학교에 가던 11살 어린 소녀를 납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남성은 이미 처음부터 저 소녀를 노리고 차를 돌려서 납치 시도를 한 건데 이 무서웠을 법한 상황에서도 소녀는 소리를 지르면서 침착하게 내달렸고요. 다행히도 남성은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소녀는 그대로 뛰어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는데 놀란 선생님이 우선 신고부터 했습니다. 잡았나요? 경찰이 인근 CCTV를 샅샅이 뒤졌고요. 차량 번호 또 남성 신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학교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던 저 남성을 체포를 했습니다. 37살 남성, 납치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납치하려던 소녀와 오래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자, 사람들이 차에 바짝 달라붙어 있죠. 창문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는 차 안을 열심히 살피는 모습입니다. 무슨 일인지 손으로 창문을 쿵쿵 내려치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왜 저래요? 자, 차 안에 혼자 젖병을 꼭 안은 채 멀뚱히 서 있는 2살짜리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와 놀러 나온 막내 아들인데요. 아들을 차에 두고 잠시 낚시하러 간 사이에 아이가 차 문을 덜컥 잠가버렸고 하필이면 차 키도 차 안에 두고 내렸던 겁니다. 그렇게 차 안에 아이와 아빠는 1시간이나 씨름을 했고요. 애가 혹시나 잘못될까 구조대원까지 불렀는데요. 구조대원들은 우선 장비로 차문을 열어보자고 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그래도 일단 우리 아들을 믿어보자며 아이를 살살 달랬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하하, 이런. มันไม่สนใจไม่เล่นเซิร์ฟเลยถือขวดนมนะเอาตีนเหยียบเลยตีนเหยียบอันนี้ไงมันกดแล้วนี่กดได้แล้วเก่งมาก 자, 아이가 살짝 연 창문에 팔을 깊숙이 넣어 차 문을 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이는 뭘 성공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고요. 아이 아빠는 진이 빠질 대로 빠진 모습이에요. 예,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경비원이 위를 바라보면서 응고주춤합니다. 그 순간 위에서 뭔가 뚝 떨어집니다. 경비원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고요. 이를 본 사람들도 급히 달려와 봅니다. 아기. 쇼핑몰 난간에서 추락하는 아기를 경비원 맨손으로 받아낸 모습이 영상으로 딱 포착이 된 건데요. 마치 슈퍼맨과 같은 경비원의 모습에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감동에 또 감동을 했고요. 경비원은 괜찮은 거냐 걱정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훈훈한 사연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식?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요? 자, 아기를 구한 경비원 그냥 업체 직원이었고요. 놀라서 온 사람들도 역시 연기였습니다. 심지어 아기 떨어진 아기 헝겊 인형이었다는 거예요. 가짜 영상을 만든 보안업체 경비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연출된 상황인 것을 밝히지 않았던 거죠. 논란은 점점 더 커졌고요. 누리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했고 결국 경찰이 해당 업체의 업무를 모두 중단시키고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